2025년 2월 1일 2025를 대비하라. 효성고1 영어 완벽 대비 미래인지학원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 미래인지학원에서는 먼저 2024년도 시험을 통해서 2025학년도 우리 학생들이 대비하게 될 내신 대비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대표 유형들을 한번 살펴볼 예정에 있습니다. 효성고만의 특별한 내신 스타일과 그 부분을 어떻게 대비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아니 실수 없이 정답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번이 대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유형으로 출제되었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에서 어법상 틀린 것에 합계로 맞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보기 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문법상 잘못된 보기를 골라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초점은 무엇이냐면 이 어법상에 존재하는 보기의 형태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문법적으로 배운 모든 내용들을 섭렵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보기로 출제하고 있는 유형에는 단순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1번의 보기는 when입니다. B의 보기는 should have performed it이었습니다. should have pp를 뜻하죠. 자, 세 번째는 관계대명사였고요. 네 번째는 조동사 플러스 have pp, 다섯 번째는 동사의 형태, 그리고 여섯 번째는 have pp의 모양 등등등 이 모양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법적 표현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ing, pp, 투부정사, 동사의 3인칭 단수, 그리고 that, which, what, where과 같은 관계 부사, 관계 대명사의 형태가 가장 중요한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어법상 틀린 것을 골라라라는 형태들이 대부분의 킬러 문제로서 효성고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술형 또한 존재합니다. 객관식에서 어떤 곳이 몇 군데가 틀렸을까? 어떤 문법이 1, 2, 3, 4, 5에서 틀렸을까?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긴 문장이 중요하게 서술을 해야 되는 형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학생들이 서술형 없이 중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가서 각 과목별로 존재하는 이 서술형 대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과목이 바로 영어가 될 예정입니다. 영어는 기타 주변에 있는 학교들보다 가장 시험 범위가 많은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영어 대비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에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봤을 때 또한 문법상 틀린 것을 바르게 고쳐라라는 유형까지 문법상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들을 따지고 가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어휘 문제입니다. 효성고에서는 어휘장이 따로 있습니다. 어휘장을 매년 비슷할 때도 있지만 다르게 이제 선별을 해서 아이들이 어휘를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예시문, 그리고 기타 등등 유의어와 반의어, 파생어까지 학습을 해야만 합니다. 그 양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어휘도 상당수 존재하겠지만 거기 안에 있는 문제들을, 어휘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는 형태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어지는, 부교재에서 출제되어지는 어휘의 형태. 하지만 중요한 점은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야 한다는 점이 여기에서 주목할 점입니다. 정답의 개수는 2개에서 3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선 3개가 정답이었네요. 자, 그렇다면 이 어려운 문법 문제와 그리고 어휘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문법의 개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문법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답은 뭐냐면 바로 이 전체적인 문법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이 다 완벽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문법책 하면 뭐 성문종합 영어, 뭐 맨투맨 영어 이런 것을 저는 어렸을 때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게 되는 그 상당수 많은 두꺼운 문법책에서 1, 2, 3 시리즈로 있잖아요. 게다가 그 문법 개념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유형은
완벽하게 수능 스타일입니다. 수능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보기 안에 있는 문법들만을 보기에 넣고 또 서술형으로 출제를 주요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전체적인 문법, 즉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세부적인 내용의 문법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1단원, 2단원에 있는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외우죠. 그리고 3, 4, 5, 6단원 넘어갔을 때 잊어버리죠. 하지만 3단원, 4단원을 할 때 1단원이 계속 나옵니다. 2단원이 계속 나오고요. 팔품사, 문장의 형식, 명사의 형태 등등 이 문법들은 사실상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를 빼고 이것을 논할 수 없습니다. 1단원을 제외하고 8단원을 논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 과정들은 중학교 때는 그랬습니다. 1단원만 출제하고요. 3단원만 출제하는 유형이었다고 한다면 고등학교가 돼서는 1부터 16단원까지 전체가 다 문법으로 문제가 출제되어진다는 점이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 엄청나게 큰 격차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전체적인 틀을 잡아야 됩니다. 문장의 형식에서부터 사실 팔품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양한 문법 도치까지 조동사 플러스 have pp까지 문법들을 체계적으로 전부 다 맞춰서 아이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미래인지학원에서 공부한 영어를 학습한 친구들은 이게 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문법적인 처음과 끝을 전부 다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험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기타 등등으로 이제 예시를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사와 타동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명사절, 접속사, 대실 구별하기 위해서는 주어가 없는 건 주격관계대명사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관계부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 혹은 동격의 대까지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께서는 외워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법은 정확하게 자동사는 한글 의미에서 을르리라고 해석할 수 없는 녀석입니다. 타동사는 을르리라고 해석할 수 있는 녀석을 바로 타동사라고 규정하고 학습에 임한다면 99% 이상의 모든 동사들을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문장의 형식, 명사의 형태, 형용사의 형태로서 들어가는 등등의 문법들을 우리 아이들이 철저한 개념 증명하에 학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지문을 바라본다면, 문장 하나하나를 바라본다면 분명히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통 영어 문법을 설명하고 영어 지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문법을 소통하기 위해서 문법을 새로 또 배워야 돼요. 아이들에게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되는 문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문법이라고 선생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것은 이미 앞에서 개념에서 배웠어요. 또 배워야 돼요.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된다는 점이죠. 근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문법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현재 완료, 병렬 구조, 지각동사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는 이러한 문법들의 체계를 완벽하게 우리 아이들이 개념을 파악하게 된다면 굉장히 빠르게 이 문제들을, 이 지문들을 분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학교의 수업과 학원의 수업은 강사가 혹은 선생님이 문법을 설명해야만 합니다. 처음엔 당연히 그런 학습이 필요하죠. 하지만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스스로 모든 문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문법이 무엇인지도 쏙쏙 찾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시킬 겁니다. 처음에 이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중요한 문법들을 찾아가겠죠. 아니, 사실은 받아적기를 하고 있겠죠. 제가 알려준 문법을. 하지만 아이들의 눈에 보여야 됩니다. 아, 이거 시험에 출제될 것 같아. 아, 이거 안 나와. 안 중요해. 학교에서 이런 스타일로 내지 않거든. 이걸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2학기를 대비할 수 있고 또 기말고사 등등 다양한 시험들을 영어 시험에 있어서만큼은 완벽하게 문법을 잡는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부교재입니다. 이제 모의고사 부교재를 학교에서 채택을 할 겁니다. 지금 3년째 똑같은 부교재를 채택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작년 대비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가 지금 현재 health and spread로 두 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의 형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자, 질병의 건강과 그 전염은 여기서 더는 그라고 해석합니다. 자, 비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are를 쓰고 있는 이 비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주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즉 3인칭 단수가 아니라 3인칭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비동사 뒤에는 이렇게 보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보어는 형용사 혹은 명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Very closely라는 말은 부사였습니다. 뒤에 linked가 바로 보어, 즉 형용사로서 쓰여집니다. 이걸 우리가 과거분사라고 하죠. PP에 해당되는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 전치사 to가 있습니다. 전치사 to의 의미는 뭐뭐에, 뭐뭐와, 뭐뭐에 연관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울 거예요. 전치사도 정리되어 있거든요. 자, 전치사는 절대 혼자 쓸 수가 없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하나의 명사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럼 how가 명사로 쓰이는 녀석은 누구일까요? how가 명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명사절의 how, 바로 의문사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how는 관계부사가 아니라 무조건 의문사여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관계부사는 형용사절이기 때문이고요. 의문사는 명사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도 다 배워요. 앞에 아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how we live, 어떻게 우리가 살아갔냐.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동사는 을를로 해석할 수 없었고 타동사는 을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live는 살다죠. 을 살다 라고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디에 살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일 형식이죠. 이런 식으로 동사의 형식뿐만 아니라 해석법을 통해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해야 됩니다. 자, and, or, but, then 뒤에 주어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병렬구조라는 정의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how라는 의문사가 또 나왔습니다. 의문사 1번, 의문사 2번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말까지, link to까지가 공통구간. how로 병렬 구조를 이루게 되죠. 어떻게 우리가 살고 어떻게 우리의 도시들이 작동하느냐. 자동사로 쓰여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법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전치사에 맞는 그 어휘에 맞는 정확한 한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파파고가 되는 겁니다. 구글 번역기가 되는 겁니다. 파파고하고 구글 번역기는 문법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도 잘합니다. 걔네들이 외워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문법적인 체계에 맞춰서 정확하게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파파고라든지 챗GPT라든지 이런 번역기들이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춰 우리 한글에게도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있을 법한 문장을 번역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파파고처럼 챗GPT처럼 번역을 해 나간다면 문법이라는 객관식 문제는 너무 쉽고요. 뿐만 아니라 서술형 어떨까요? 굉장히 쉽게 아까 긴 문장이 있었거든요. 서술형도 완벽하게 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시스템에 맞춰서 직독직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사실 서술형으로 나타내가지고 외우려고 하면 아이들이 아마 한 10번 정도는 반복을 해야 될 겁니다. 10번 반복. 그럼 다른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처음 공부한 친구들은 4번도 하지 않고 공부를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서는 2번에서 3번 정도만 이와 같이 학습을 한다면 금방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문법적 개념에 대한 토대를 완벽하게 맞춰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필기도 하고 문법적 개념을 다시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오늘 잡은, 아니 우리가 함께 잡은 이 문법적 체계가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토익도 보고 탭스도 보고 다양한 영어 시험에 있어서 기본 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수능도 똑같습니다. 아니 모든 문법은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출제되는 포인트까지 똑같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똑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문법을 공부하고 필기를 하겠죠. 저와 같이 먼저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문법을 찾고 거기에 맞춰 직독직해를 해야 합니다. 직독직해를 했으면 해석을 했다면 다시 질병의 건강과 그 전염은 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한 문장을 다시 영어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하게 있습니다. 얘가 뜻하는 바가 of예요. 뭐뭐에. 그 전염, 그가 뜻하는 바가 더입니다. the spread거든요. health과 and죠. health and the spread of disease까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법을 찾아서 영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간 배율을 효과적으로 해낼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비동사의 형태를 바꿔야 되는 유형입니다. 비동사의 형태는 am, are, is, was, were, bene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동사가 뭐가 돼야 될까? 자, 이것은 현재 시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과거 시제를 바탕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랬었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제까지도 생각해 준다면 주어가 아까 1번이었고요. 주어 2번이 존재했었습니다. 주어가 3인칭 복수였기 때문에 are이라고 써야 되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나서 형용사 보어가 나왔습니다. 보어로서 ing냐 pp냐를 구별하는 문법 굉장히 중요한 문법입니다. 아직 선생님하고 잘 안 공부했겠지만 자, 여기에서 뭐뭐와 연관된이라는 해석을 통해서 수동의 pp형을 고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ing는 무슨 뜻이 되는데요? 연결하는이라는 뜻이 되겠죠. 연결된과 연결하는의 능동수동 해석 혹은 진행 완료의 형태로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갔냐? 병렬구조. 1번 어떻게 우리의 도시들이 협력하느냐 작동하느냐? 작동하느냐. 지금 어휘 문제를 써놓은 건데요. 이렇게 학교에서 사실 반대적인 어휘로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는 건설적인이라는 뜻입니다. constructive는요. destructive는 이제 파괴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건설과 파괴와 같이 의미가 완전히 다른 어휘들은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태상의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모든 워크북이 짜여져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도 사실 훨씬 쉬워요. 문법 문제보다. 문법 문제가 훨씬 어렵죠. 아이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나서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혹시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함께 얘기한 거였죠.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해석은 사실 필요가 없고요.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해석은 뭐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이 한 게 아니라 답안지에 적혀져 있는 해석입니다. 이걸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입해 놓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제시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1학기 때는 제시를 해줘요. 네, 2학기 때는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어야겠죠. Health and the spread of disease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비동사 형태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걸 R로 바꿔야겠죠. R.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very closely. 자, 다음 거에 있는 link 또한 보호로서 연결된이란 뜻이었죠. 그렇죠? 질병의 건강과 질병의 그 전염은 are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linked로 바꿔줘야 되겠죠? linked. 그렇지? 그렇죠? 뭐뭐에라는 전치사 to를 꼭 써줘야 됩니다. link to. 그 다음에 기억나나요? 의문사로 쓰여지는 how가 등장합니다. How we live and how our cities operate. 방금 문장으로 우리가 해석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문장의 짜임새를 서술형에 맞춰서 연습해야 됩니다. 서술형 엄청 어렵습니다. 우리 친구들 처음 하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해석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영작을 하는 연습들을 해줘야 돼요. 외워서 하면 되지. 외워서 하면 실수가 나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문법적 체계에 맞춰 공부하는 습관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출제한 변형 문제입니다. 보기가 없는 변형 문제입니다. 여기는 보기가 있는 건데 개수를 골라야 되는 학교 유형입니다. 보기가 없이 우리가 중요 포인트를 R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주어가 2개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 포인트 두 번째 linking이 아니라 linked였습니다.
linked, 연결된 이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에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도시들이 작동하느냐에 연관이 있다라는 병렬 구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how까지 있었지만 중요한 포인트 여기가 틀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여기에서도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는 개수를 고르는 문제 이내에 근데 다르네요. is가 아니라 are여야 됐죠. 주어가 2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형태의 전혀 보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의 문법을 바르게 고치는 유형과 그리고 틀린 곳에 개수를 찾아야 되는 유형입니다. 이게 찍어서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을 객관식을 게다가 찍어서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다 맞춰야 돼요. 표성구는 다 맞추는 게 이제 정석입니다. 당연히. 자, 그 다음 겁니다. 이제 아까 있었던 문장이었고요. 그 문장 아까 서술형으로 같이 해봤거든요. 똑같이 서술형 편으로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단계별로 모든 과정들을 아이들이 워크북에 맞춰서 첫 번째 먼저 하고요. 두 번째로는 변형 문제를 통해서 학교와 똑같은 유형으로 출제되어져서 아이들이 바로바로 쉽게 답을 고를 수 있게끔 합니다. 물론 정답률, 예측률 자체가 굉장히 넘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공부 그냥 하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학교에서 초점이 수능 초점이기 때문에 틀린 곳, 맞는 곳을 정확하게 아이들이 본질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문장 삽입이나 순서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유형들이 나옵니다. 그 혼란을 완벽하게 잠재울 수 있게끔 하는 순서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를 조금 단서를 드리자면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에 해당되죠. 중간에 있는 내용은 헷갈려요. 근데 결론은 뚜렷하게 보입니다. 결론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중간 연결고리만 찾게 된다면 순서 문제 또한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유의어가 출제됩니다. 단어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어휘 문제가. 근데 이렇게 제시해줬지만 시험엔 안 나왔어요. 이제 프린트를 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어법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건 맞지만 킬러는 이제 어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고난이도에 해당되는 어휘들을 미리미리 조금씩 대비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유의어에 맞춰서 학습하는 이 방법 자체를 조금 터득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이렇듯 미래인지학원에서는 모든 유형에 맞춰 킬러 유형이 됐든 쉬운 유형이 됐든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을 설계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이제 미리 보는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1회, 2회, 3회, 4회까지 최소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평가를 스스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는 걸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파악한 그대로 미리 또 반복해서 대비를 하고 그래서 또 평가를 하고 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점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고득점은 당연히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맞추게 되고요. 좀 쉽게, 훨씬 더 쉽고 정확하게 영어 공부를 한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어휘장 아까 말씀드렸었거든요. 어휘 문제가 2개가 어휘장에서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 난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문제가 출제되어지는 것만 따로 정리해 둡니다. 대략적으로 어휘 자체가 한 800에서 900개가 나와요. 유의어, 파생어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근데 그걸 이제 줄여서 200개 정도로만. 왜냐하면 쉬운 건 안 나와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쉬운 건. 그래서 200개 정도만 추려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왜 이런 거를 골라냈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스폰서는 후원하다, 동사와 명사가 동등하게 쓰여지고 patron이라는 유의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출제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출제하겠다는 말은 여기예요.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grave는 우리가 무덤이다, 묘다라고 알고 있지만 심각한, 중대한이라는 형용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당연히 예를 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예시가 존재하겠죠.
이 예시들 또한 심각한 고려사항, 심각한 걱정, 우려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예시로서 반드시 파악이 되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도 정리를 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빈틈없이 아이들이 학교 내신 대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말 현신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고에 갔다 해서 이제 아이들이 좀 주눅 들어요. 어려운 거 아닌가? 잘하는 애들이 많다는데 수학이 어렵고 전 과목이 다 어려운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고3이 된 학생들이 있어요. 고3이 된 학생들은 처음에는 사실 중학교 때도 성적이 별로 안 좋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효성고에 가서 이제 학습을 하다 보니까 효성고 내신에 맞춰서 학습하다 보니까 수능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런 친구들이 다른 학교들보다 좀 비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내신 자체가 아무래도 수능과 굉장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실력이 부쩍부쩍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